1911년 8월 21일 루브르 박물관을 찾은 화가 루이 베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몇 번이나 비비고 다시 봤지만 모나리자가 있던 자리는 공백이었습니다. 베루가 서둘러 경비 책임자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박물관 행사와 관련하여 잠깐 자리를 비운 게 아니냐는 거였죠. 박물관 본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답하자 루브르 박물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나리자가 없어졌다. 루브르 박물관은 즉시 폐쇄되었고 관계자들이 박물관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모나리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24시간이 흐른 뒤에야 도난 사실을 발표한 루브르 박물관은 언론의 맹렬한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루브르 박물관 보안 체계는 지금보다 허술했으며 예술품 안전에 대한 인식도 철저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모나리자의 당시 인기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도난 사건은 프랑스 전 국민과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고 모나리자의 인기와 가치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경찰 수사 초기에는 여러 예술계 인사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파리의 유명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와 피카소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폴리네르는 박물관을 비난하는 주장으로 작물 취득 혐의를 받았고 피카소는 도난 미술품을 샀던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사 후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진범은 모나리자의 보호액자를 제작할 때 유리공으로 일했던 이탈리아인 빈센초 페루자였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검거된 페루자는 애국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모나리자가 이탈리아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인데도 프랑스가 보관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탈리아로 가져가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는 부족했으며 실제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노린 절도로 결론났습니다. 페루자의 절도 방법은 대담했습니다. 그는 모나리자를 액자에서 분리한 후 태연하게 가지고 나가 집에 숨겼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박물관 직원 작업복을 입고 있는 그를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랑스 경찰의 초동 수사는 엉망이었습니다. 도난 현장에 페루자의 지문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지만 경찰이 그의 집까지 찾아가 탐문하는 과정에서 지문을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예술 작품의 진가를 알아볼 리 없다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페루자가 잡힌 계기는 이탈리아 피렌체 미술상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페루자가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범행 기획과 판매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페루자는 아르헨티나의 사기꾼 발피에르노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발피에르노가 배신하는 바람에 모나리자를 팔 수 없었습니다. 발피에르노는 사기꾼답게 철저하게 페루자를 이용했습니다. 페루자가 모나리자를 훔치기 전에 유명한 그림 복제 기술자에게 모나리자 복제품 6점을 주문했습니다. 도난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발피에르노는 모조품들을 진품이라고 팔아넘겨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에는 진품 모나리자가 아니라 도난 뉴스가 중요했던 겁니다. 역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입니다. 페루자는 발피에르노의 진위를 몰랐기에 2년 동안 그의 연락을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피렌체의 미술상 알프레도 제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루브르에서 도난당한 모나리자는 이탈리아인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니 이탈리아에 두는 게 마땅합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믿지 않았지만 페루자를 만나 그림이 진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제리는 경악했습니다. 만일 제리가 탐욕스러운 인물이었다면 모나리자는 매우 높은 가격에 밀매되어 이름 모를 부자의 개인 수장고 속에 영원히 잠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리는 엄청난 돈의 유혹을 거부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선택합니다. 제리는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의 관장 조반니 포지와 협력하여 모나리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페루자는 체포되고 모나리자는 이탈리아 정부의 손에 들어갑니다. 모나리자를 고국으로 돌려주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페루자의 자백은 이탈리아인들을 열광시켰고 페루자는 졸지에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이탈리아가 통일 왕국 수립 후 얼마 되지 않았던 환경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루자는 1914년에 열린 재판에서 1년 15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가 이탈리아의 명예를 회복하려 했다는 동정론이 있었기에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페루자는 석방되었고 이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모나리자를 반환하기 전에 피렌체, 로마, 밀라노 등을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틀 동안 6만 명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인의 예술품에 대한 환호와 프랑스를 향한 분노는 일제시대의 전통 예술품을 도난당하고 반출당한 우리 입장과 비슷하기에 충분히 공감됩니다. 특히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품들은 대부분 식민지 시대에 강탈한 것들이기에 예술품 반환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마다 프랑스 정부가 내놓는 답변은 한때 힘있던 놈의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로 2017년 뉴욕 경매에서 무려 4억 5,03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만일 모나리자를 경매에 내놓는다면 얼마에 팔릴까요? 기네스북에 의하면 무려 4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준다 해도 프랑스는 모나리자를 팔지 않을 겁니다.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의 상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도난 사건이 없었더라도 과연 모나리자의 가치가 지금처럼 평가되었을까요? 도난 사건 후에야 모나리자를 몰랐던 프랑스인들조차 루브르 박물관에 대거 몰려들었고 이탈리아인들도 전국적으로 열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나리자는 위기를 발판 삼아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데뷔전을 벌였다는 생각이 드네요.